좀 그렇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죽음. 근데 이 죽음이라는 것이 사실 그 전통시대 사람들의 관념 속에서는 생과 완전히 분리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점이 요즘에 우리하고는 생각이 좀 다른 점입니다. 생과 사를 나누기는 해도 이것이 완전히 별개라고는 생각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그 장송 미술이라는 것이 나타나고 또 다양하게 또 발전을 하고 이렇게 됩니다. 만약에 죽음으로서 끝나버렸다고 생각했다면 소위 장송 미술, 장의 미술이라는 게 없을 겁니다, 아마. 죽었으면 끝나버렸는데 뭐 그렇게 산 사람들이 노력을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생과 사를 구분은 하지만 완전히 분리된 것으로 생각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오늘 우리가 살펴볼 장의 미술이 발전을 하는 겁니다. 요즘에는 뭐 사람이 죽으면 화장하는 것이 대세가 되어서 전통시대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죠. 죽음에 대한 생각이. 근데 우리가 이제 뭐 현재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의 조상들이죠.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들이 어떻게 죽음을 생각하고 있었던가를 아는 것은 그래도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죽음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문화가 있죠. 뭐 그 굿이라든가 뭐 아니면 뭐 가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지만 오늘 우리는 이 미술 쪽으로 범위를 좁혀서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죽음에 관한 의례를 전반적으로 다 이해하려면 이건 끝도 밑도 없으니까 우리는 이제 미술 쪽으로만 국한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제목은 능묘장식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능묘라는 것도 단순히 무덤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능과 묘를 합친 말이죠. 이건 무슨 얘기인가 하면 능의 개념과 묘의 개념이 다르다는 겁니다. 어떻게 다른지는 이제 들어가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능묘 장엄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통시대 사람들이 생과 사를 어떻게 생각했는가 이것을 이해하는 게 가장 먼저가 되는 거죠. 도대체 우리 조상들은 죽음과 삶을 어떻게 생각했는가 이것이 뭐 능묘 장식을 이해하는 가장 기초적인 것이다. 우선 사생관의 개념입니다. 사생관이란 도대체 뭐냐? 예를 들어서 불교의 사생관, 유교의 사생관, 무교의 사생관, 또 다른 나라, 예를 들어 서양의 사생관, 이 사생관은 지역이나 세대나 이런 것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죠. 죽음과 삶을 어떻게 생각하는가는 다를 수가 있단 말이죠. 종교마다, 민족마다, 시대마다. 그런데 우선 사생관이라는 그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 하는 거죠. 죽음이란 본질적으로 무엇인가? 죽음이란 건 도대체 본질적으로 무엇인가? 그리고 죽은 후의 인간은 어떻게 되는가? 또 사후 세계는 어떤 곳인가? 라는 원초적인 물음에 대한 생각을 우리는
사생관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예를 들어서 죽음이란 어떤 것이고 인간은 어떻게 되고 죽은 다음에 세계는 어떤 세계냐에 대한 생각은 금방 제가 얘기한 것처럼 민족마다 다르고 시대마다 다르고 종교마다 다 다르다. 그리고 또 이 능묘 미술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해를 해야 될 것은 사람이 죽은 다음에 그와 관련되는 미술이라는 것은 죽은 사람이 이왕 죽었고 전부 산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근데 산 사람은 죽음을 경험할 수가 없죠. 산 사람은 죽음을 경험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근데 죽음이 있으면 그 죽음, 그 사람의 죽음 이후의 일은 전부 산 사람의 몫이라는 거죠. 그 직접 경험하지는 못하지만 그 죽음 이후의 일들은 산 사람의 몫이라. 그러면 살아있는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다 말이죠. 죽은 사람은 말이 없어. 그리고 기본적으로 산 사람들은 죽은 사람에게 죽은 사람이 현세보다 좀 더 편하게, 좀 더 부유하게, 좀 더 평화롭게 이런 생활을 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바람도 능묘 장식에 반영이 된단 말이죠. 자, 이것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한번 넘어갑시다. 자, 죽음의 정의는 종교마다 다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이 유교 쪽에서는 죽음이란 무엇인가? 저번에 얘기를 했죠. 유교 쪽에서는 혼비백산을 죽음이라고 생각을 했다. 이 혼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오는 것이고 백이라는 것은 땅에서 오는 것인데 이 혼 자체, 백 자체, 이거는 죽음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 자체로서 그냥 있는데 이것이 모이느냐 흩어지느냐에 따라서 모이면 생이 되고 흩어지면 사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지금 현재 살아있는 상태에서는 혼백이 같이 있는데 죽게 되면 혼은 하늘로 가고 백은 땅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혼비 백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유교식 제사라는 것이 바로 이러한 생사관에 기초를 한 겁니다. 유교 제사라는 것이. 그 제사의 절차 이런 것을 보면 이렇게 죽음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한 절차가 생기는 거라. 제사 지낼 때 제일 먼저 하는 의례가 뭡니까? 조상께 제사 지낼 때. 뭐 제사상을 다 이제 차리고 하는데 이제 제사 시작한다 할 때 제일 먼저 향을 피우죠. 착 해서 향을 피웁니다. 피우고 또 하나는 소위 그 뇌주라 그래서 모사에 술을 이렇게 붓습니다. 지금 향을 피우는 것은 향은 하늘로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혼이 감응해서 오시라는 거죠. 그리고 뇌주라는 것은 땅에 보면 흙이나 모래를 담죠. 이 땅에 있는 백이 감응을 해서 오시라. 그래서 혼과 백이 만나서 제상 앞으로 오시라 이런 뜻이거든요. 이것도 이제 유교의 소위 생사관 혼비백산이라는 그 기본적인 생각이 제사 절차에서도 그렇게 나온다. 그래서 만약에 제사를 지낼 때 향을 피우지 않았어. 그럼 제사가 성립하겠습니까? 에이, 바쁜데 향은 왜 피워? 그냥 음식 차려놓고 전하자. 이러면 제사가 성립하겠습니까? 안 하죠. 혼이 감흥을 안 하고 있는데
또 그렇다고 저 어떨 때는 그 뇌주를 생략을 하고 향만 피우고 하자 이래도 안 되죠. 혼백이 만나야 오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의미를 알면 그 향 피우는 거와 뇌주가 그렇게 이 제사의 핵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것 다 혼비백산이라고 하는 죽음에 대한 유교의 관념이 바탕에 깔려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불교에서는, 유교에서는 혼과 백이 이원화되어 있는데 불교에서는 사대라 그래서 어떤 지수화풍이라고 하는 우주의 기본 원소가 결합되면 사람이 사는 거고, 이 원소들이 다 흩어져 버리면 죽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다가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사상인 비일공자 공이라는 것을 포함해서 5대가 됩니다. 그래서 불교의 죽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 4대 혹은 5대가 이합집산하는 것이 이제 불교의 생사관이다. 그래서 인연법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 하나의 그 분자로 내가 우주를 떠돌던 그 4대가 어떤 인연에 의해서 모이면 그 어떤 개체가 생겨. 그러니까 전생에 뭘 해서 뭐 이생에 뭐가 됐다고 하는 얘기가 바로 거기서 나온다. 그 이합 전생에 어떤 사람이 이제 죽었죠. 4대가 다 흩어졌어. 그게 우주에 떠돌다가 그 4대가 어느 인에 의해서 다시 모여서 다른 개체가 나타났어. 그래서 전생에 뭐 했던 것이 지금 현생에 나타났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하여튼 어쨌든 기본적으로 불교에서의 죽음은 4대의 이합집산으로 생각을 한다. 그런 것이고, 무교에서는 영혼, 사람이 죽으면 혼이 저승가고 하는데, 소위 이승과 저승이 이제 두 개의 차원으로 구별이 되어 있는데, 저승이라는 것도 이승과 완전히 분리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이것이 이제 무교에서 가장 중요한 소위 사색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영원한 단절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누가 죽었어. 죽으면 저승을 가는데, 저승 갔다 해도 산 사람과의 인연이 완전히 단절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완전히 단절되었다고 하면 그 죽은 자를 위해서 뭔가 할 그 의미가 없죠. 근데 항상 연결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이 항상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서도 굿이나 이런 데서도 그러한 생각들이 여러 가지 의례 속에서 나타나는 거죠. 그러나 지금 불교, 유교, 무교의 사생관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각자 어떤 특색을 갖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장례식장에 가거나 이럴 때에 행해지는 모습을, 현상들을 보면 전부 짬뽕이 돼 있어. 유교식도 있고, 어떤 부분엔 유교식도 있고, 어떤 데는 불교식도 있고, 어떤 데는 무교식도 있어. 이 전부 복합이 되어 있는 것이 또한 요즘의 그 소위 그 장례의 특징이에요. 그 유교 집안에서도 어떤 경우는 절에 가서 사후제, 제사를 지내. 그리고 거기다 뭐 이렇게 위패 대신에 사진 딱 걸어놓고 금랑방생을 빌어. 근데 유교에서는 내세가 없어요. 내세가. 불교에서는 내세가 있는데, 유교에서는 내세가 없는데 죽으면 또 불교에 가. 이런 그 여러 가지 그 복합적인 현상들이 현대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전통 시대의 그 여러 가지를 살펴보려면 이런 그 각 종교들의 차이, 이 차이가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알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 상례와 장례는 어떤 차이가 있다? 상례와 장례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상례라고 하면 산 사람이 중심이 된 의례. 그러니까 이제 그 시신을 죽음을 관속에 넣고 병풍 뒤에 이제 모셔놓고 손님을 맞이하고 보내고 하는 그것이 상례예요. 거기에 기준이 되는 것이 상례. 근데 장례라는 것은 그 상례가 끝나고 이제 발인부터 시작을 하죠. 발인에서부터 묻히는 데까지의 일, 이것이 장례예요. 근데 실제로 미술적으로 보면 상례보다도 이 장례 쪽에 여러 가지 미술적인 그 가미가 많아요. 지금 이제 그래서 장례 쪽에 미술이 많은데 특별히 그것을 이 얘기하면 장송 미술이라. 그러니까 죽은 자를 저세상으로 보내는 과정에서의 동원되는 여러 가지 가미되는 여러 가지 미술적인 요소들, 이것을 장송 미술이라고 그래. 근데 이제 저세상으로 보낼 때의 미술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그 보낼 때부터 이 산 사람의 죽은 사람에 대한 배려가 보통이 아닙니다. 장례 때는 그저 손님 받고 뭐 어쩌라고 이러다가 보냈는데, 장례가 시작되면 이제 직접 그 죽은 사람이 우리를 떠나가기 때문에, 떠나가는 그 순간에는 그 성의가 보통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 화려한 장송 미술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 죽은 자가 산 사람이 살고 있는 공간을 떠난다. 이럴 때 우리는 그 발인이란 말이에요. 발인. 이게 발인이란 그 어원이 어딘가 하면, 이 인이라는 것은 요즘 말로 하면 자동차 브레이크. 옛날에 그 수레 바퀴가 그냥 세워놓으면 경사지면 밑으로 흘러가 버리니까 그 바퀴 수레가 못 굴러가게 이렇게 박아놓는 장치가 있어요. 이것을 인이라 그래. 근데 발인이라는 말은 뭔가 하면 이걸 뺐다는 거지. 빼면 이제 수레가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 수레가 바로 이제 그 죽음을 실은 수레. 그래서 발인이에요. 이제 시작이다 하는 게 발인이라. 자, 이제 장송 미술. 첫 번째 이제 장송 미술에서 그 화려함의 극치가 바로 산녀 장식이라. 이제 떠난다. 북망산천으로 이제 떠나는 거예요. 이제. 이럴 때 산녀를 얼마나 화려하게 장식을 하는가. 이 화려한 장식을 하는 이유는 이 죽은 사람이 저승을 가는데 저승까지 외호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거 자세히 보면 상여에 돌아가면서 인물상들이 쫙 싸고 있어요. 그러니까 외호하는 거죠. 지금 상여가 죽음이 저 세상까지 갈 때에 별탈 없이 편하게 가라. 그리고 평소에 부귀영화를 못 누렸다면 마지막으로 한번 누려봐라 하면서 온갖 장식을 이제 가합니다. 보통은 일반인들이 가까이 할 수 없는 봉황이나 용, 이러한 꽃들도 막 장식을 합니다.
그야말로 한껏 장식을 하는 거죠. 지금 여기 보면 여러 형태의 그 공예품, 조각품들이 장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보통 꼭두라고 해요. 꼭두. 뭐 쉽게 말하면 인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본래 꼭두라는 것은 곡두라는 말에서 이제 경화가 돼가지고 꼭두가 되었는데 이 곡두는 환상적인 어떤 것을 가리킬 때 얘기를 한답니다. 곡두. 그러니까 실물이 아닌 환상 속의 어떤 존재들, 이것을 곡두라 그런다. 그러니까 이 상여에 장식된 것들은 그런 환상적인 상들이 완전히 다 모여있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실제로 상여를 태워서 상여의 주검을 태워서 잔디까지 가고 또 거기서 저승 가는데 그때의 고구려 시대에는 가무를 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주검을 저승으로 보낼 때 즐거운 마음으로 편안하게 가시라 이렇게 해서 가무를 한다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10월에 제천 의식을 갔는데 밤에 남녀가 모여 창학을 하고 귀신, 영성, 사직 제사를 즐긴다. 그리고 북사열전 고구려조에는 처음과 끝에는 곡하고 울지만 장례를 행할 때는 북치고 춤을 추고 곡을 연주하면서 망자를 보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록을 기초로 해보면 이 고구려 벽화 속에 보이는 이 가무도 이것이 바로 장례 행렬과 관련된 그림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이 불교에서도 지금 사실은 불교라는 것이 아까 얘기했죠. 사대라는 것이 이합십산하는 게 생사인데 또 지금 여기서 소위 절에서 이제 그 장송 행사 의례를 할 때는 북치고 꽹과리 치고 하는 범패를 행합니다. 이 범패를 행해서 이 사자가 극락으로 가게 이렇게 하는데 아까 고구려 벽화에서 보듯이 거기도 가무고 지금 여기서는 여기도 승려들이 행하는 거지만 여기서 범패라는 것이 바로 가무거든요. 불교에서도 이런 방법으로 보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능묘라는 것은 뭐 우리가 쉽게 말해서 죽은 사람이 묻혀있는 곳. 근데 신분에 따라서 능이 있고 원이 있고 묘가 있는 거죠. 이것은 뭐 조선시대라고 하는 그 신분사회의 그 하나의 현상인데 능이라고 하는 것은 왕과 왕비 그리고 원이라고 하는 것은 세자, 세자비 아니면 세자의 그 왕족들 이런 가친들을 묻은 곳을 원이라고 묘라고 하는 것은 공주 세자는 다음 세대의 왕이 될 사람이기 때문에 한 단계 높게 생각을 해서 원이라고 하는데 그 밖에 공주, 옹주 이러한 그 부류들은 묘라고 그래요. 그리고 임금 노릇을 했지만 폐위된 왕 예컨대 연산군, 광해군 이 군자 붙은 사람들 이 사람은 능이라고 하잖아요. 이 사람 묻힌 곳은 묘라고 그래요. 그래서 묘라고 하는 것은 공주, 옹주, 후궁 그런 폐위된 왕
그러니까 이제 그 소위 능호라 그러는데 이 능호를 보면 그 속에 묻혀 있는 사람의 어떤 신분적인 위계가 드러나는 거죠. 이거 저기 능묘의 우리나라 능묘의 시원인 고구려 벽화를 한번 보자고 그랬는데 지금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누르면 되는 건가? 이거 지금 이것은 그 고구려 그 벽화 고분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덕흥리 고분입니다. 이 덕흥리 고분을 제가 이제 그 자료로 가져온 이유는 그 내부의 벽화들이 매우 다양합니다. 매우 다양하고 실제로 고분 내부를 짐작할 수 있는 CG가 있어요. 우리가 실제로 고분 속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보이는가 하는 그 CG가 있어서 좋은 참고 자료가 되겠다 해서 가져왔습니다. 이거 저거 화면 저 동영상 까만 거. 링크가 있어야지 이게 그 밑에 그 저기 플레이 한번 해봐. 플레이. 그 밑에 플레이. 요거. 됐네. 잠시 감상하시겠습니다. 오천년 역사 중 가장 강성한 힘과 넓은 영토를 지녔던 고구려는 그 위상에 걸맞는 화려하고도 수준 높은 문화유산으로 오늘날 세계적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그 중에서도 고구려의 고분 벽화는 한반도 5천년 역사 중 가장 강성한 힘과 넓은 영토를 지녔던 고구려는 그 위상에 걸맞는 화려하고도 수준 높은 문화유산으로 오늘날 세계적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그 중에서도 고구려의 고분 벽화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공식 등재된 귀중한 역사 자료다. 현재까지 발견된 120개에 가까운 고구려 고분 벽화는 당시의 생활 모습뿐 아니라 정치, 사회, 문화, 그리고 내세관까지 알려준다. 특히 1976년 발견된 덕흥리 벽화 부분은 생생한 벽화 상태와 다양한 화면 구성, 그리고 많은 분량의 먹글씨로 인해 국내외의 주목을 받는 벽화 무덤이다. 평안남도 남포시 강서구역 덕흥리에 위치한 덕흥리 벽화 부분은 이실분, 즉 두 칸 무덤으로 무덤 안으로 들어가는 길인 연도와 앞칸, 앞칸과 널방을 연결하는 짧은 통로, 그리고 관을 안치하는 널방으로 구성되었다. 앞칸의 천장은 기본적으로 높은 궁융 형태로 궁융의 윗부분은 평행 고임식으로 마무리되었다. 무덤의 앞칸에는 팽넬도, 무덤 주인인 진해 초상화와 유주 13군의 태수 배려도로 이뤄진 정사도, 막부 관리도 등이 있는데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북벽에 그려진 진해 초상화다. 주인의 초상화는 북벽 입구의 왼쪽에 있으며 그 옆에는 13군 태수의 배려도가 그려져 있다. 입구 위에는 긴 먹글씨가 쓰여져 있는데 이 먹글씨에 의해 그가 유주자사라는 관직을 역임했음을 알 수 있다. 동벽에는 네 줄로 도열하여 행진하는 긴 추행로가 그려져 있다. 오른쪽으로 행진하는 모습으로 인물들이 중첩되지 않고 여유있게 묘사되어 행렬의 모습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다. 행렬의 중심 대열에는 수레를 탄 주인공 부부가 보이며 좌우 상하로 문관, 무관, 기마 대열이 있고 이 대열의 위아래로 갑옷 입은 말을 탄 계마무사들이 이들을 호위하면서 행진하고 있다. 서벽에는
무덤 주인을 향해 2단으로 늘어서서 예를 올리고 있는 13군 태수의 모습이 묘사되어 주인의 관직 생활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다. 앞칸의 남벽에 묘사된 유주 각 부서 관리들의 모습은 13군 태수보다 자유로운 분위기로 표현되었다. 앞칸과 널방을 연결하는 통로의 서백에는 묘주 행차도가 묘사되어 있다. 통로의 동벽에는 부인이 행차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부인의 우차는 매우 호화스럽게 묘사되어 있으며 주변에는 긴 주름치마를 입은 시녀들이 함께 따르고 있다. 통로를 지나 널방으로 들어서면 북벽에 무덤 주인의 또 다른 초상화를 만날 수 있다. 주인의 오른편에 비어있는 공간은 주인의 부인을 위한 자리로 부인 모습을 그리지 않은 이유는 부인이 그보다 훨씬 후에 사망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부부가 나란히 앉은 모습은 중기 고구려 고분벽화에서 크게 유행하게 된다. 널방의 동벽에는 불교적 요소가 잘 드러난 칠보 공양 장면이 묘사되어 있다. 벽의 왼쪽 상단에 연못이 있고 이 연못에서 대형 연꽃 두 송이가 피어나는 모습이 묘사되어 있다. 이 그림은 극락 정토의 연못가에 칠보가 주렁주렁 달린 칠보 수림의 장면을 묘사한 것이다. 무덤 주인이 먹글씨에서 자신을 석가 문불 제자라 한 것처럼 그는 사후의 극락 왕생을 꿈꾸며 벽화를 제작하였다. 불교적 소재들은 이후 고구려 사회에 불교가 만연하면서 성행하게 된다. 서벽에는 말달리며 활 쏘는 마사이 장면이 묘사되어 있다. 기마무사히 활 쏘는 장면인 이 벽화는 당시의 놀이 장면을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 앞칸의 궁룡식 천장에는 천상 세계를 나타내는 소재들이 묘사되어 있다. 수렵대와 해, 달, 별, 견우와 직녀, 친선, 옥녀, 상서로운 짐승과 같은 천상의 존재들이 다양하게 전개되어 있어 사후에 이어질 묘주의 생활 단면을 보는 듯하다. 특히 수렵도는 고구려 고분벽화 가운데 가장 이른 시기의 것으로 동쪽 천장에 5, 남쪽 천장에 3, 이렇게 8명의 기마부사들이 말을 타고 사냥하는 박진감 있는 순간을 묘사하고 있다. 무사들은 달리는 말과 반대 방향으로 몸을 돌려 활을 쏘는 모습이다. 동쪽 천장의 수렵도 아랫부분에는 깊은 산속에서 사냥하듯 외산자 모양의 산봉우리들이 묘사되어 있고 날개 달린 물고기, 머리가 둘인 청양, 천마, 태양, 별 등이 흩어져 배치되어 있다. 서쪽 천장에는 장수를 기원하는 사람의 얼굴을 가진 새 모양의 천추, 만세, 옥녀, 선인, 두꺼비가 있는 달, 별 등이 묘사되어 있다. 남쪽 천장에는 은하수를 사이에 둔 견우 증녀와 함께 길리와 부기, 선인 등이 그려져 있다. 북쪽 천장에는 천마, 천자, 박위, 하조, 영양, 회원 등 상상의 존재들과 북두칠성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다. 이렇게 덕흥리 고분벽화의 천장에 그려진 장면들은 고구려인들의 천상 세계관 및 내세관을 엿볼 수 있는 귀한 자료로 평가된다. 덕흥리 벽화 고분은 고구려의 사회성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귀중한 역사 자료이다. 동시에 고구려인들의 기상을 보여주는 역동적 모습과 초상화, 인물화, 산수화, 수렵도, 기타 생활상에 이르는 다양한 모습들은 한국 회화의 발달사를 가늠해 볼 수도 있는 가치 있는 자료이기도 하다. 더불어 묘주의 관직 생활에서부터 천계, 천상에 이르는 신화적 존재에 이르기까지 고구려인들의 인생관, 우주관, 그리고 내세관까지 엿볼 수 있는 문화유산이라는 점에서도 그 가치나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끝이네. 선생님
있어요? 실제 있는데 그 오버는 실제는 많이 지금 현재 우리가 이 보는 화면보다는 많이 탈락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거의 뭐 한 2000년 전의 일이니까. 근데 이제 CG를 통해서 더 확실하게 이제 보정을 하고 이렇게 한 거예요. 예. 근데 현재 어쨌든 저런 그 벽화가 실제로 있어요. 그 덕흥리 안에. 근데 저번에 북한에서 그 북한의 그 학자가 그 고구려 고문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한 것을 책으로 냈는데 거기에 실린 도판 사진을 보면 지금 현재 우리가 보는 것보다가 완전히 형편없어요. 낡아가지고 사람인지 뭔지도 모를 정도로 막 그렇게 돼 있는데 그걸 이제 CG를 통해서 지금 보정을 한 거예요. 우리가 보기 좋게. 그러고 이제 내부를 이제 또 CG로 해서 뭐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간 그 느낌 들도록 이렇게 만들었는데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이게 참 좋네요. 그죠? 그래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산 사람의 죽은 자에 대한 배려가 극진하죠. 실제로 이제 이 덕흥리 고분의 주인공은 그 지위와 권한이 아주 높은 사람으로 이해가 돼요. 그 태수라는 그 단어가 벽화 거기다 쓰여 있는 거 있기 때문에 그 당시로 아주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실제로 그림을 보면 그 주인이 앉아 있는데 양쪽에 그 사신이나 신하들이 도열을 쫙 해 있고 이 보통 뭐 귀족 수준은 아니죠. 권한이 아주 센 사람. 근데 이런 그 규모 또 이러한 장식을 가진 무덤을 어떻게 구축을 했을까? 예를 들어 조선 시대의 예를 들면 왕이 죽었어. 왕이 죽었으면 도감이 설치가 돼요. 이 도감이라는 것은 임시기구죠. 임시기구. 근데 세 개의 도감이 설치가 돼요. 왕이 죽었어. 그때부터 즉시 혼전 혹은 빈전 도감 하나, 그리고 장대 도감이라는 거 하나, 그리고 산등 도감이라는 거 하나. 이 세 개의 도감이 동시에 조직이 됩니다. 근데 빈전, 혼전 도감이라는 것은 아까 얘기를 했죠. 상례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상례에. 그 보통 요즘 같으면 뭐 그 사람이 누가 죽으면 장례식장에 그냥 가버립니다. 전통 시대에는 일단 집에 그 돌아가신 분을 모셔놓고 손님을 받잖아요. 그 집에서도 어떤 방을 정해서 그 시신을 이제 안치를 하는데 빈소라고 그래요. 빈소. 근데 이제 왕이 죽으면 그런 빈소를 이제 일단 마련해요. 그것을 혼전이라 그래요. 영혼할 때 혼전. 그래서 건물 하나를 혼전으로 설정을 하고 거기에 이제 시신을 모셔놓죠. 모셔놓고 거기에 또 나름대로 행사를 하면서 한편에서는 장례식 준비를 하고 또 한편에서는 묻힐 능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까 봤지만 그러한 규모의 능을 만든다고 하면 하루 이틀에 될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조선시대 왕릉을 보면 특히 홍유릉 같은 걸 보면 이게 하루아침에 될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산릉 도감이 설치되고부터 될 수 있는 빨리 이제 능을 만들기로 해서 준비를 하는데 기록에 의하면 그 산릉을 조성할 때에 동원된 사람들이 10,000명 내지 15,000명이다. 이런 이 대거 이제 그 산릉을 조성하는데 동원이 되고 이제 이렇게 해서 그야말로 국가적인 행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왕이 죽어서 시작을 하는데 중국의 황제의 경우는 왕 위에 올라가서부터 자기 능을 조성하기 시작을 합니다. 특히 진시황 능은 진시황이 죽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살아있을 때 만듭니다. 그거 왜 그럴까요? 살아있는데 그 들어갈 능을 만들어. 왜 그럴까요? 지상의 권한을 나중에 죽은 이후에도 계속 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러한 관념이 그 고분에, 고구려 고분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 조선시대 고분도 마찬가지인데 거기에 그런 생각들이 반영됩니다. 그 생전에 누렸던 권위와 부, 이것도 죽은 다음에 그대로 가져가라 합니다. 그 이승과 전승이 완전히 구별이 되어 있는,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완전히 가져가라. 근데 실제로 산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림으로 대신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승과 이승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소위 이승에서 아주 구차하게 살았어. 이러한 사람을 묻을 때는 저승에 가서나마 이승보다 더 나은 생활을 하라 하는 그러한 배려도 있어요. 이럴 때 주로 나타나는 것이 그 부장품, 껴묻는 물건들, 거기에는 또 그러한 생각들이 거기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승에서 권위와 부를 누린 사람은 그대로 가져가고, 이승에서 그렇지 못한 사람은 저승에 가서라도 잘 살아라 해서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덤 내부를 보면 빈약하지 않아. 내부를 보면 전부 풍성해. 그게 이제 그런 두 가지 생각이 만난. 그래서 능묘를 정할 때는 장식도 중요하지만 우선 묘 자리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풍수를 따져서 묘 자리를 정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내외 장엄을 하는데, 일단 조선 왕조, 조선 시대의 왕릉을 기준으로 한다면 우선 왜 내외 장엄과 부장품 이 두 가지로 크게 분류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우선 내외 그 조선 시대는 내 쪽으로 안쪽에 장엄은 거의 없어요. 그냥 옥관에 그 제궁이라 그러죠. 제궁을 묻고 그 주변에 석회로 다지고 봉분을 하면 끝이니까 소위 무덤 내부의 공간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부장품이라는 것은 그 주변에 뭐 몇 개 있을 정도지 그것을 본격적으로 생각하는 공간은 없어요. 고구려 보분처럼. 그래서 이제 외부에서는 무덤을 호위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조각상들, 석상들을 세우고, 또 이제 내부에서는 이제 부장품을 이제 넣어 놓는데, 조선시대는 지금 제가 얘기했죠. 그 부장품이 별로 지금 현재 나타난 것은 드뭅니다. 내부 장식은 뭐 고구려 벽화에서 아까 보신 것처럼 그 내부 장식인데, 이러한 것들은 다 지금 이것은 평상시에 살아있을 때의 이 묘주가 생활했던 그 주거 공간의 그 어떤, 요즘 치면 이 정도의 부엌을 갖고 있다면 요즘 치면은 아주 재벌급의 집안이라고 볼 수가 있겠거든요. 이제 이러한 것을 가서라도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는 그러한 배려, 이러한 것들이 이제 내부 장식에서는 그런 게 들어있고, 또 이것은 묘의 주인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방위신을 동서남북 그 방위에 맞춰서 청룡, 백호, 주작, 현무를 이렇게 그려놓고 호위하게끔 하는 이러한 경우, 이런 그 사신도도 그려져 있고, 지금 이것은 고려시대 공민왕의 그
묘의 내부의 12지 신상입니다. 그러니까 12지라는 것은 저번에 제가 얘기를 했죠. 12지의 그 어떤 그 성격은 공간적인 성격도 있고 시간적인 성격도 있다 그랬습니다. 공간적인 성격은 방위신으로서의 성격이 있다는 거고, 시간적인 성격이라는 것은 계절 변화와 관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와 공간은 곧 우주라고 그랬습니다. 우주. 예, 그런 개념을 갖고 있는 것이 12지인데, 이 12지 상을 무덤 내벽에 3개씩, 동서남북 벽면에 3개씩 이렇게 해서 장식을 해놨는데, 12지는 지금 얘기처럼 시공의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런 의미로 갖고 묘 안에 그려놓은 거죠. 지금 이것은 이것도 12지의 하나인데, 지금 고려시대에 보면 전체 모양은 사람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12지는 보통 동물 모양 뭐 이런 걸로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는 사람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구별되는 것은 모자. 이 모자에 쥐, 소, 호랑이 이런 것들이 그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 이것은 배 모양으로 되어 있죠. 이것은 사다. 진사, 오미할 때 사. 이렇게 구별해서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수관, 짐승의 관, 사람의 몸, 수관, 인신형, 12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어떤 경우는 몸 전체가 동물상으로 된 경우도 있지만 드물고, 지금 요 무덤 장식의 12지는 거의 수관, 인신 형태로 되어 있어요. 짐승 모양 관, 사람 모양의 몸, 이렇게.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 무슨 선비를 그려놓은 것 같아도 실제로 이 모자를 보면 여기다가 12지를 그려놨어요. 12지 동물을 그려놨어요. 근데 이 12지 동물을 묘실 벽면에 그릴 때는 방위에 따라서 정확하게 배치를 하는 게 특징입니다. 아무렇게나 장식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방위신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방위에 맞춰서 12지 상을 그리는 거죠. 이것은 공민왕릉의 외부 모습인데, 이 외부에는 호랑이, 양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보면 호랑이는 이렇게 엉덩이를 땅에 대고 이렇게 앉아있는 모습이고, 양은 네 발로 이렇게 서 있는 모습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에는 12지 상으로서 방위신의 역할을 하게끔 했고, 밖에서는 호랑이, 양, 그리고 여기는 말은 안 보이는데 조선시대 왕릉에는 말이 있어요. 이러한 소위 동물 석상들은 외호, 그 공분을 외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선 조선의 묘제를 한번 보면 대강 이렇게 되는데, 하여튼 지금 이 안쪽, 이 안쪽은 그 죽은 자의 공간입니다. 죽은 자의 공간. 그리고 여기 이 정자각을 중심으로 한 데는 산 사람들의 공간입니다. 이 죽은 자를 위해서 주변에 여러 가지 상설을 하는데, 여기서 보면 호석이 있고, 그게 호랑이, 양이 있고, 또 호석이 있고, 양이 있고, 말이 있어요. 말. 그러니까 이 조선시대의 외호 동물은 말, 양,
호랑이 이 세 동물이 기본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 앞쪽에 보면 문인석이 있고 무인석이 있어요. 이건 좌우로 이제 그 대칭되는 위치에 문인석과 무인석을 배치하고 있고, 이 봉분 바로 앞에 혼유석이라는 것이 지금 이 상석이라고 하는 것은 상을 닮았다 해서 하는 말이고, 이 성격으로 따지면 혼유석이다. 혼이, 영혼이 놀고 있는 돌, 혼유석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완전히 그 죽은 자가 묻혀 있는 가장 가까운 곳이고, 그 외호하는 것이 지금 이러한 문인석, 무인석들이다. 그리고 외호하면서도 봉분의 주인공, 묘주의 권위를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이 정자각이라는 것은 집 모양이 정자 모양을 한자로 정자 모양을 닮았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고 다른 의미는 없어요. 이 정자각인데 실제로 그 살릉 제사를 지낼 때 이 정자각에 제상을 해놓고 음식을 차리고 여기서 절하고 이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산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여기서는 이 묘주의 공간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이것을 상석이라고 하니까 보통 사람들은 여기다가 음식을 올려놓고 저기 우리 산소에 한식날 산소에 가서 거기에 그 재물을 올려놓고 제사 지내는 곳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상은 여기서 차립니다. 여기서 차리니까 여기는 참 차릴 일이 없죠. 왜냐? 이 제사를 차릴 때 혼과 백이 만나서 조상님이 여기 와서 음식을 받아 먹고, 소위 즐기는 그러한 공간이에요. 여기 음식 차리는 데가 아니죠. 음식은 여기서 다 차리니까. 그래서 이름이 혼유석입니다.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실제로 이 무덤에 있는 주인이 혼과 백이 만나가지고 여기 와서 이제 혼유석에서 임하고 있는데, 자칫해서 혹은 사위의 침입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보호를 해야 돼. 조상신이 드디어 여기 나타났는데 이 보호를 해야 돼. 그래서 이 혼유석 아래는 여기 고석이라 그래서 북처럼 생긴 다리가 있어요. 그 다리마다에 귀면을 새겨. 귀신 얼굴 모양으로 새겨서 잡귀들이 얼씬 못하게 그렇게 장치를 해 놓습니다. 그 귀면에 가서 한번 보시면 아실 테고. 자, 그러면 실제로 우선 지금 현재 우리 조선시대의 그 왕릉들이 세계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가 되어 있죠. 지금 북한에도 왕릉이 2개가 있는데, 그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떻게 관계를 어떻게 조사도 할 수 없고 하니까 그건 제외하고, 남쪽에 있는 거의 한 40기 정도의 그 왕릉을 유네스코 그 세계문화유산 리스트에 올렸습니다. 그만큼 이 조선 왕릉이 가지고 있는 그 문화적 의미가 강하다는 거죠. 그러면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문화적 의의는 뭘까요? 제가 초대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장의 미술이라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장의 미술을 태어나게 한 사생관, 그리고 이 사생관과 장의
장의 미술이 어떤 관계 속에서 돌아갔는가라는 것이 이 한국적인 어떤 특성을 갖고 있다고 해서 유네스코에서 지적이 된 겁니다. 우선 그 왕릉을 조성을 할 때에 사람이, 그러니까 왕이 죽었죠. 죽었으면 제일 처음에 묘자리, 능의 자리를 생각을 할 때 소위 풍수를 따지죠. 풍수를 따지는데, 예를 들어서 능이라고 하는 것은 왕과 왕비의 무덤을 능이라고 하는데 항상 나란히 이렇게 합니다. 부부니까. 근데 그 위치를 어디로 할 것인가 하는 거. 소위 좌우의 문제가 있어요. 근데 좌우의 문제에서는 소위 생의 경우, 살아있을 때의 경우는 왼쪽에 상, 오른쪽이 하가 됩니다. 지위가. 그러니까 좌상 우하가 돼요. 그래서 남녀를 배치할 때, 부부가 자리에 앉을 때 남자가 왼쪽, 다시 말해서 동쪽, 여자가 오른쪽, 다시 말해서 서쪽에 앉습니다. 예를 들어 자취상을 동시에 받았다고 할 때 앉는 위치가 그런 위치예요. 근데 이것은 양사, 다시 말해서 살아있을 때의 일이고 죽은 후의 일, 음사인 경우는 반대가 됩니다. 죽은 이후에는 우상, 좌하가 됩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에 왕의 능, 왼쪽에 왕비의 능, 이렇게 됩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이쪽이 어느 쪽입니까? 왼쪽입니까? 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좌우를 다 이해를 하죠. 전통시대의 좌우 개념을 다 이해하고 참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소위 대북 향남의 위치로 봤을 때 이쪽이 왼쪽 동쪽이고 이쪽이 오른쪽 서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소위 음사, 묘를 만들 때, 능을 조성할 때는 왕의 능은 오른쪽, 음사니까 양사의 반대로 왕비는 왼쪽, 이렇게 됩니다. 말하자면 상하를 구별해서 하는 겁니다. 근데 다른 것들은 지금 현재 남아있는 다른 왕릉을 보면 이 원칙이 철저하게 지켜져 있습니다. 근데 이 덕종대왕의 능은 좌우가 반대로 돼 있어. 왜 이럴까요? 여기서 관건은 어느 것이 상이냐 어느 것이 하냐 하는 거죠. 지금 경릉은 지금 이 경릉이죠. 이 경릉은 세조의 장남 이 나중에 이제 일찍 죽어버렸기 때문에 나중에 덕종으로 추정이 되었어요. 그리고 세조와 소해왕후 사이에 성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덕종은 먼저 죽어버리고, 그래서 죽은 다음에 덕종 이렇게 추정을 했지만 성종은 살아있다가 나중에 왕이 돼버려요. 왕이 돼. 그러면 이 소해왕후는 아들이 왕이 된 셈이니까 대비가 돼요. 대비. 그렇죠? 그러면 대비와 세자를 놓고 어느 쪽이 높은가? 이걸 따지는 겁니다. 그럼 어느 쪽이 높을까요? 네? 대비가 높겠죠. 왕위를 아들로 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고해요. 그러니까 소해왕후는 오른쪽에 가야 돼. 높으니까. 보통 왕비는 왼쪽에 있잖아요. 근데
대왕 대비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여기는 오른쪽에 여기가 소해왕무, 여기가 덕종이 된다. 이해가 갑니까? 여기 고저의 문제를 그렇게 해결하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좌우의 문제입니다, 지금은. 그리고 그 장엄물을 보면 의장성물과 묘제성물. 그 의장성물은 아까 봤죠? 문인석, 무인석, 석마, 석양, 석호 이러한 것들을 의장성물이에요. 그러니까 외호 장엄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근데 묘제성물이라고 하는 건 실제로 산에 가서 제사를 지낼 때 필요한 성물들, 향로석, 혼유석, 이러한 부류의 것들이 이제 살릉제와 관련되는 것, 이것을 우리는 묘제성물이라고 합니다. 의장성물에는 석인이 있고 동자석이 있고 석마, 석호, 석양이 있고 그리고 석사자가 있고 십이지 신상이 있고 망주석이 있고 장명등이 있고 기면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실제 제사와는 관련이 없이 능력을 장엄하는 것들, 그리고 실제로 제사와 관련인 것은 상석, 향로석 이런 것, 실제로 제사 지낼 때 직접 사용하는 것들. 그래서 크게 능력에는 의장성물과 묘제성물이 있다. 자, 석인은 우선 능력을 수호하는 성격이 강하다. 예를 들어 높은 사람이 이렇게 행차할 때, 현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높은 사람이 행차할 때 옆에 사람들이 줄줄 따라다니죠. 그 따라다니는 사람이 없으면 생뚱맞게 거리가 별로 없어 보여. 근데 사람들이 쫙 따라오면 거리가 아주 높은 사람인 것처럼 보여. 바로 그러한 효과를 갖고 있는 거, 이게. 그리고 그 문무인석을 배치를 할 때에 이 무덤에 가까운 쪽이 문인석이고 그 바깥쪽이 무인석이 됩니다. 이거 순서를 바꾸면 안 됩니다. 그럼 묘제에 어긋나요. 그러니까 능을 바라보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은 앞쪽의 것이 무인, 안쪽의 것이 문인 이렇게 됩니다. 근데 묘주로 봤을 때는 안쪽 내 앞에 가까이 있는 것이 문이고 바깥쪽 먼 쪽에 있는 것이 무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필이라는 말이 있죠. 보필. 누구를 보필한다. 회장님을 보필한다. 이런 보필이라는 말이 있는데, 문인들이 임금을 도와주는 것을 보라 하고 무인들이 임금을 도와주는 것을 필이라고 해요. 이 보필이라는 말도 문무가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문인들이 임금을 보필할 일이 많죠. 이런 것을 보라 그러고, 무인들 나라를 지키고 이렇게 하면서 임금을 도와주죠. 이것을 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앞에 문인상, 무인상은 바로 임금을 보필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임금의 권위를 높이고, 지금 완전히 이것은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보필, 시립형국. 보필하고 시립이라는 게 옆에 늘어선다는 거죠. 보필, 시립형국을 조성하여 능주의 권위와 위엄을 높이려는 데 그 목적이다. 이렇게 결론 지을 수가 있어요. 근데 사대부의 묘는 어떤가?
왕릉에는 문인석, 무인석이 있는데 사대부 묘에는 무인석이 없어요. 사대부 묘에서 무인석까지 세우면 나라에서 가만 안 둡니다. 네가 가기 이렇게 됩니다. 이것을 소위 능묘 제도에 따라서 능묘 제도 국조오례의와 같은 거 보면 능묘의 제도가 있어요. 이러이러한 것은 누구 어디 임금, 이러이러한 것은 누구 이상, 이런 것은 누구 이상 이렇게 해서 능묘 제도에 여러 가지 제한이 있어요. 이날에나 다 놔둬버리면 돈 좀 있으면 묘에다가 문인석, 무인석 막 세우고 이러면 왕의 권위가 이게 말이 아니다 말이야. 돈만 있으면 다 할 수 있거든. 근데 나라에서 국가에서 제도적으로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왕의 권위를 유지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대부의 묘에는 문인석이 없습니다. 최고로 장엄할 수 있는 것이 문인석입니다. 지금 이것은 전봉주 묘역에 있는 문인석인데 여기는 문인석을 2개를 세웠어요. 이를테면 이 사대부가 할 수 있는 최고 상한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동자석은 흔히 많이 봤을 겁니다. 이 동자석의 경우는 일반 묘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데 이 동자석을 세우는 이유는 지금 여기 있죠. 봉양적인 기능이다. 지금 죽은 사람을 죽어서라도 옆에서 자꾸 이렇게 도와주는 동자라는 것이 옛날에 그런 기능을 했죠. 예를 들어 사대부끼리 무슨 다회를 열어서 차를 마시고 할 때 옆에서 차를 끓여주는 동자들이 다 하죠. 그게 봉양의 의미가 있어요. 봉양. 아까 왕릉의 문무인석은 시립과 도필의 의미가 있다 그랬죠. 지금 여기서는 이제 봉양의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적어도 이것까지 세운다면은 그 가문의 경제력도 어느 정도 돼야 돼요. 경제력도. 망주석 세우는 것도 마찬가지. 그래서 어떤 경제력도 과시를 하고 가문의 경제력도 과시를 하고 또 죽은 자를 달래는 항상 옆에 누가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끔 하는 그런 주술적인 기능도 있다. 그리고 영혼의 벗으로서의 놀이꾼으로서의 유의적 기능, 영혼의 벗으로서 여러 가지 기능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들어가기 전에 잠깐 쉽시다.